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3주차 강의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12주차에서 부채증권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번 13주차에서 지분증권 하면 주로 이제 우리가 쉽게 맞닥뜨리게 되는 증권은 주식회사의 주식이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회사라고 하면은 그 뭐 주식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합자회사도 있고 한명회사도 있고 유한회사도 있고 유한책임회사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법인 형태들이 있겠는데 그래도 거의 뭐 우리 일상에서 보면 거의 주식회사가 뭐 조그만 기업들조차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조그만 기업들조차도 거의 다 주식회사고요. 보통 이제 법에는 그 유한회사, 뭐 합자회사, 한명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뭐 실제로 우리가 본 유한회사, 뭐 합자회사, 뭐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이 금융상품을 크게 우리가 저 부채증권과 지분증권 주로 이제 기업이 발행하는 하나는 이제 타인자본증권이고 하나는 이제 자기자본증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기업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서 바로 이 주식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도록 주식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 언제 시작됐느냐 하는 거 주식의 역사를 보면은 보통 1902년도에 소위 그 동인도 회사 하면 보통 사람들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그 시작은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없었던 방식인데 그 전에는 그 저 많은 대다수 불특정 대다수로부터 약간의 소액이라도 십시일반을 모아서 뭔가 큰 프로젝트, 큰 기업을 어떤 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그 이전에는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거고 뭐 제 아무리 뭐 그 커져봤자 한 사람의 자본력 또는 뭐 동업기업 같은 형태로 해서 한 뭐 너댓 명 많아 10명 정도의 자본을 모아서 한 저 이 뭔가 비즈니스를 수행을 하는 그런 회사니까 작았을 텐데 이때 이제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정부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 국민들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가 어떤 그 자본 투자를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제도나 관행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주식회사 제도가 나오게 되면서 소액이라도 그러니까 한 주에 10,000원짜리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뭔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1인당 적어도 뭐 수십억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뭐 10,000원짜리 투자도 되는 것이죠. 주식 때문에. 그래서 정부나 굉장히 많은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그 이 하나의 주식회사의 그 이 지분에 비례하는 그 소유주가 되는 그런 제도. 그게 바로 이제 주식회사가 되고 그게 처음 1602년도에 바로 동인도 회사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그 기업이 됐다는 거. 그리고 또 그 큰 규모의 기업이 훨씬 더 리스크가 높은 그런 어떤 또는 리스크가 높거나 그 프로젝트의 어떤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그래서 그런 어떤 조그만 기업들이 뭔가 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그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해졌다는 거. 그게 바로 이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의 특징이고 또 그게 또 바로 주식회사 및 주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이후로 그 주식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 네덜란드의 1906년도에 뭐 우리 세계 최초의 주식거래소가 그 설립이 됐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이미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주식거래소나 이런 주식회사가 또 여기 주식거래소의 어떤 자금 흐름을 또 뭔가 뒷받침하는 또 이 저 은행들이 결국 네덜란드 이 국가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그 이전에는 결집되지 못했던 그 조그만 그런 소액 자본들을 하나의 주식회사 즉 동인도 회사로 결집을 할 수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이 동인도 회사가 그간 그 어느 나라의 기업들도 하지 못했던 또 그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이 동인도 회사가 결국은 계속 이제 규모가 커졌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처음에 이제 그 배 타고 배를 수십 척 만들어서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또 배를 또 운항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물건들을 싣고 유럽과 아시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무역을 하게 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로 치면은 그런 그 이 비즈니스가
이 주식회사 때문에 가능해졌고, 자 그렇다 보니까 한때 우리 뭐 네덜란드 하면은 보통 이제 축구에서 흔히 그 오렌지 군단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오렌지 군단의 네덜란드가 그 스페인이나 영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기 이전에 상당 기간 동안 네덜란드가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가 그런 그 네덜란드의 어떤 그 국력을 뒷받침하게 됐었던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그 최초 주식회사가 은행이었었고, 그래 1897년이면은 거의 우리가 한일합방 되기 바로 직전이고, 벌써 1897년도만 하더라도 이 굉장히 그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외세가 우리나라 이 저 조선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 식민지 야욕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좀 많이 관여를 했던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1897년 한성은행 최초의 주식회사라는 뭐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거에 좀 약간 좀 논쟁이 있고요. 증권거래소는 그 1956년도니까 의외로 꽤 빠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1950년도에 한국전쟁이 나고 53년도에 그 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됐고, 그로부터 한 3년 지나고 나서 서울 명동에 대한증권거래소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됐고, 그 당시에 12개 기업들이, 글쎄요 그때 12개 기업들 중에 지금 큰 뭐 삼성, LG, 현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12개 기업들이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12개 기업들 중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주식과 주식회사 제도는 그 현대 그 자본주의 또는 시장 경제 또 이제 그 이 금융제도의 어떤 자연스러운 산물이죠. 누가 이걸 뭐 억지로 뭐 만들어낸 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이런 그 주식회사나 주식제도 때문에 이 결국 이제 자본주의 경제 성장을 그 아주 강력하게 견인을 해왔다. 그래서 사실 1600년 초반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생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로 그 유럽의 이 산업혁명의 어떤 그 기반도 결국은 이제 주식이나 주식회사에서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중요한 특징이 뭐냐 도대체. 그럼 그 전에는 뭐 이런 회사가 없었냐? 있긴 있었었는데 이런 대자본 결집이 안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꼭 어떤 사업가, 어떤 부자가 아닌 그냥 일반 서민들조차도, 일반 국민들조차도 소액의 투자가, 소액의 어떤 자기가 주주로서 참여가, 이 자본 참여가 가능해지는, 그래서 이 분산되어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본들을 대량 결집하게 되고, 그게 하나의 기업으로, 하나의 대기업으로, 그리고 그 대기업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어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제 무역에서 나아가서 식민지 경영 또는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저기 전쟁까지도 수행을 하는 뭐 그런 그 이 저 전혀 그 이전에 상상조차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 회사가, 기업이 하게 됐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경제사에 있어서 이제 주식의 최초 탄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류 경제의 중요한 발명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뭐 국내 자본만 그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해외 자본까지도 또 이 주식회사에 결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자본의 그 국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뭐 그런 논쟁들이 있죠. 자, 이 그림 보면은 좀 재밌죠. 명동에,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인데 여의도가 아니라 명동에 최초로 설립된 우리나라의 한국 최초의 명동 주식거래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만 해도 뭐 전자거래 당연히 아니고 뭐 전화 이런 것도 잘 안 되던 그런 시기니까 보시다시피 그 이 가격 그 표시를 하느라고 사람들이 그 올라가 있고, 밑에서 아래 사람과 위에 사람이 서로 수화로 이렇게 뭔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그림은 아마 이게 어떤 중앙에서 전체를 뭐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일 것 같아요. 하여튼 처음에 이제 흑백 사진일 정도로 처음에 하여튼 모습이 이랬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12개 기업밖에 상장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 유가증권 시장이 한 700개, 코스닥 시장이 한 1200개, 그리고 코넥스 시장 한 100여 개 정도 해서 전체 한 2000여 개 기업이 주식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 사실 그 자금의 제공자가 그게 뭐 큰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단돈 뭐 만 원이면, 일주에 만 원이면은 뭐 만 원의 투자도, 액을 만원 갖고도, 또는 뭐
이제 주가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주식 뭐 우리가 반주만 사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주당 가격이 나오는 이유가 전체 자본금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이 주식이라고 하는 증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증권당 주당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물론 이제 주가에 따라서 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누구나 뭐 하여튼 맘만 먹으면 어떤 그 사업, 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주주가 되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앞서 봤던 부채증권, 돈 빌리고 빌려주는, 그러니까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로 기업이 자본 조달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그런 증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는 또는 주식 보유자는 채권 보유자, 채권자 와 달리 그 이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물론 이제 뭐 너나 나나 다 동일한 주인이 아니라 당연히 뭐에 비례해서 주식 지분에 비례해서 주인으로서의 그 권리가 있게 되고, 주인으로서 권리라고 하는 건 기업이 결국 이제 남는 그 이익, 자녀 이익을 다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고, 물론 자기가 다 주식 투자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가져가는 게 되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그 주인이 되는데, 근데 이게 소위 그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유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유한 책임. 자, 무슨 얘기냐면은 유한 책임은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아마 요즘 많이 올라가지 한 5만 원 정도, 뭐 5만 원 아마 좀 넘을 것 같은데, 그 내가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사면은 내가 삼성전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서의 그 어떤 권리가 있고, 그래서 그 일주에 해당하는 의결권과 일주에 해당하는 어떤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배당이 나온 배당도 받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주인으로서 또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이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주인이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뭔가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채권자가 책임질 일은 없어요. 자기네는 타인으로서 타인 자본을 빌려줬기 때문이고, 이 주주는 자기 주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기업이 뭐 부도나고 파산했다. 자, 그런 경우에 이 주주가 주가는 제로가 될 거고, 내가 5만 원짜리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 제로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사재까지 털어가지고 이 기업에 남아 있는 어떤 그 부채를 다 상환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무한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권리는 다 사라지고 그 주식의 가치는 다 제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 남아 있는 어떤 부채를 네가 다 그 사적 재산을 내놔서라도 다 갚아야 된다. 이게 무한 책임인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유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잠깐 얘기했던 한명에서 합자에서 이런 데는 경영진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변제를 못하면은 자기 재산까지 다 털어서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또 이제 주식회사는 이 모든 지분권자들이, 자, 이 주인들이 전부 다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사서 최악의 경우 그냥 5만 원짜리 주식을 날리면 끝이지. 그게 최악의 경우지. 그것도 날리고 내가 심지어 뭐 내 돈까지 털어가지고 삼성전자에 남아있는 어떤 부채를 다 상환을 해줘야 된다? 그거는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주식의 또 중요한 안전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 유한책임,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국민들도, 웬만한 서민들도 그래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내가 한번 이 투자를 할 수가 있겠다. 물론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거니까 뭐 내가 10만 원 날렸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어떤 그 최악의 경우 어떤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주식의 특징이 되고,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서민 투자자, 이 많은 일반 국민들의 투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자본 조달을 하면은 그 기업은 계속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한은 뭐 이걸 만기가 돼서 주식으로 자기네가 조달한 걸 갚아야 되는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인 자본이 아니고 자기 자본이고, 그러니까 채무 채권 관계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개념의 금융 거래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주주는 다 주인 네 사업 그 사람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그 배당 안 줬다 뭐 이렇다고 해서 너 왜 나한테 줄 거 안 주냐? 네가 주인이니까 안 줘도 되는 거지. 지금 이익이 안 나니까.
이익이 나든지 안 나든지 간에 채권자들한테는 반드시 뭔가 그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이익이 잘 안 난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주주들한테는 주주들의 책임이죠. 주주 자익주인이니까. 그래서 뭐 부도 개념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이 주식회사의 주식은 일단 외부 자본 조달 수단으로서 타인 자본 조달이 아닌 자기 자본 조달 수단이라는 거고, 하여튼 기업 입장에서는 이 타인 자본 조달할 거냐 자기 자본 조달할 거냐 이건 이제 많은 의사결정,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보통 이제 타인 자본을 많이 조달을 하게 되면 소위 이제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보통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은 자칫하면 쉽게 또 파산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1997년도에 그 이 경제 위기 때, 우리 97년도 소위 얘기하는 외환위기 때, 그 즈음에 한국의 웬만한 그 대기업들은요, 부채 비율이 한 300 내지 400, 심지어 500%, 자기 자본 대비해서 300%, 400%, 500%뭐 이런 기업들이 수두룩 했었었고, 그때 그러다가 경제 위기가 오니까 다 망가졌던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많이 어떤 법 제도도 보완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그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들, 뭐 부채가 제로는 아니겠습니다. 부채 제로가 아주 옵티멀한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로 부채가 몇 배 정도 되느냐 하면은 지금은 한 3 내지 4배 정도, 3 내지 4배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그 이 97년도의 경제 위기 즈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전반적인 자본 구조가 부채 비율 측면에서는 300% 400%가 아니라 한 30배 내지 40배,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한 30배 내지 40배였었고, 그게 하여튼 최근에 와서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3 내지 4배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그 이 금융감독원의 다트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다트 전자 공시 시스템 다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 모든 기업들이 다 여기다 전자공시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 관심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이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말해서 자본 총계에 대비해서 부채 총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이 주권 가진 그 주인은 소유권 또는 오너십이 있는 거고, 또 의결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인데 전적인 주인이 아니라 당연히 그 주식 투자에 비례해서 내가 한 주면 한 주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100주가 발행됐는데 그중에 한 주 들고 있다 그럼 100분의 1만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겠고요. 자,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국채도 발행하고 지방정부, 지방채도 발행하는데, 기업 당연 회사채 발행하고, 근데 개인의 뭐 채권 발행한 이런 건 없죠. 개인은 은행 가서 대출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주식은 말 그대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기업만 발행합니다. 국가가 주식 발행했다, 지방정부가 주식 발행했다, 국가가 주식 이론적으로 못 발행할 것도 없지만 국가의 주인은 어차피 국민이니까 뭐 주식을 또 발행해서 또 다른 주인을 뭐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주식회사 발행하는 게 주식이므로 주식은 기업만 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 결국은 이 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 캐피탈 스트럭처, 자본 구조가 되겠는데, 이 자본 구조는 결국은 이 타인 자본 채권하고 주식하고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를 그리게 되자면은 이 아래쪽 에쿼티고 위에가 이제 대시 되겠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뭐 전액 다 에쿼티로 할 거냐, 전액 다 부채로 할 거냐, 또는 뭐 이거 대략 어떻게 이거 조화를 시킬 거냐 하는 것이 이 캐피탈 스트럭처의 또 중요한 의사 결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자기 자본대로, 타인 자본 타인 자본대로. 그러니까 주식의 여러 가지 장점도 앞에 얘기를 했는데, 또 기업의 또 지배주주, 그러니까 이 기업을 경영하는 그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뭐 이자 안 줘도 되고 만기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 자금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지분율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제 그 조그만 기업들, 이제 큰 기업들은 이제 소유와 경영이 이제 분리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뭐 경영진이 반드시 어떤 그 큰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경영진이 보통 이제 안정적인 어떤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지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주식을 이 추가로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 발행된 주식을 자기가 어떤 그 비례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한은 자기 지분율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분 희석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채권의 장단점, 또 이 주식의 장단점을 잘 고려를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 자본 조달 의사, 다시 말해서 자본 구조, 캐피탈 스트럭처 의사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 요게 바로 그 파이낸셜 레버리지,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게 만약에 없다, 제로다, 그러면은 부채가 제로라는 얘기고, 부채가 제로면 디폴트 리스크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그 전액 다 자기 자본으로 자본 조달한 그런 기업이다. 하다가 망할 수는 있어도 부도가 난다,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남한테 갚고 말고 해야 될 돈이 없는 거니까. 이런 게 부도 위험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이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뭐 주로 이제 투자겠지만은 투자 및 여러 가지 뭐 운전 자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제 많은 그 다양한 용도가의 그 돈이 필요하고 이 자본이 필요하고, 그때 그 주로 이제 주식과 채권, 이건 이제 투자를 위해서 발행을 하는 거고, CP는 이제 단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그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서 또 이 CP를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식은 그 당연히 이제 지분 비례해서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회계에서도 그래요. 기업 회계에서도 임금 주고, 그리고 그 납품업체한테 돈 줘야 될 거 다 주고, 그래도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또 이 금융 비용 또는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또 채권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다 상환을 하고, 그리고도 남는 게 있으면 이게 바로 이제 자녀 이익이거든요. 자녀 이익에만에 대해서만 이 주주가 청구권이 있겠습니다. 그 전에 그 채권자나 세금이나 또는 뭐 기업의 어떤 근로자 임금 이전에 주주한테 먼저 이익을 분배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고, 줄 거 다 주고 나서 그래서 이 주주는 레지듀얼 클레임이 있는 거예요. 자녀 재산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분배할 때도 그렇고, 기업이 파산할 때도 기업의 자산들 다 매각을 해서 기업의 자본 공유자들에게 다 환급 돌려주게 될 텐데, 자, 이런 경우에도 기업 자산 다 매각했는데 이 변제해야 될 게 모자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도 이제 순위가 있는 건데, 선순위 채권자부터 또 후순위 채권자 뭐 등등 다 이거 나눠주고 나서, 그리고도 최종 우선주주까지 다 나눠주고 나서 가장 후순위, 그게 바로 뭐다? 이 보통주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레지듀얼 자녀 재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업 이익을 분배할 때도 그렇고, 또 기업이 지금 파산해 가지고 기업을 청산하는 그 단계에서도 후순위가 되겠고요. 자, 가장 후순위라고 하는 거는, 그럼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손실이 나면은 어디에서 까야 돼요? 손실 나면은 자기 자본에서 깝니다. 이득이 나면은 주주한테 배당으로 주고 나서 남는 거, 이거 보통 우리가 유보이익이라고 하는데, 유보이익은 어디에다가 그 자기 자본에다가 남기듯이, 자, 손실이 나게 되면은 누구한테 어디에다가 자기 자본을 까게 돼요. 그래서 이 로스 측면에서 누구다? 주주가 퍼스트 로스, 가장 그 이익이나 청산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 주주가 가장 마지막이지만, 이 로스 측면에서는 주주가 가장 첫 번째로 갚는 우선 손실을 충당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주주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그 주식만 지분증권인 게 아니라 그 각종 유형의 회사, 그래서 미국에는 합자회사, 한명회사, 조합, 보통 우리가 파트너십 회사라고 하거든요. 파트너십. 이런 파트너십 회사들이 꽤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거의 뭐 주식회사가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런 회사도 다 지분증권이 있는데, 자, 이런 회사는 보통 우리가 동업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소유 분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일단 뭐 자본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지분권자가 다시 말해서 이제 보통 이런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런 데는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 조합은 조합원이라고 하고, 주식회사는 주주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합자회사 주주, 한명회사 주주 이런 말은 없고, 합자회사 사원, 한명회사 사원 또는 조합은 조합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 주인들인데, 주식회사 주주처럼 하여튼 이 주주만큼이나 이 소유가 분산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적게는 두서너 명, 많게는 한 10여 명 정도의 이 동업자들이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상대적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이 되겠고요. 이론적으로야 또 논리적으로야 이런 회사들의 지분증권을 타인에게 사고 판다, 양도한다. 이게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동업자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다시 말해서 10명이 같이 사업을 하다가 한 사람이 나 나가겠다 할 때는 나머지 9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한 사람이 나가면서 자기를 메꾸어줄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일종의 무슨 뭐 조직 같은 건데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나머지 9명이 마음에 안 들어 한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명의 합자회사 조합 등의 지분증권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뭔가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이건 굉장히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그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주식만 거래가 되지 이런 주식회사가 아닌 합자회사 한 명회사 이런 조합 이런 데에 지분증권이 거래가 되지는 않겠고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거래소에서 합자회사 지분도 또 거래가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합자회사 한 명회사 또는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항상 작은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보면은 LP, LLC 이런 회사들 꽤 많이 봤을 거예요. 보통 이제 그 회사 이름이 쭉 있고 컴마 인corp, INC 또는 CORP, corp 이렇게 쓰면은 보통 이제 주식회사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제일 끝에 무슨 LLC라든가 또는 LP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동업회사들이 되겠는데, 자, 미국의 카길이라고 하는 이 농축산물 회사가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전 세계 기업들 규모로 치면은 거뜬히 한 50위 내에 들어가는 그런 규모의 그런 기업인데, 여기가 아직도 주식회사가 아니고 그냥 합자회사. 그래서 여전히 한 5명 정도의 동업자들이 또 이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 이 카길은 막 인공위성도 막 쏘고 그래요. 이게 농축산물 회사인데 전 세계 이제 어떤 지구 전체의 어떤 작황 이런 것들 다 자기네가 이 감시해서 어떤 농축산물 가격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카길이 전 세계 농축산물 생산의 한 40%, 또 농축산물 유통의 한 80% 정도를 누가 이 카길이 점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카길은 알게 모르게 사실 우리 밥상의 먹거리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기업 공개가 안 된 합자회사 또는 한명회사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기업의 지분증권은 뭐 당연히 거래가 되지 않고 현재 동업자인 5명이 시작해서 이제 친족들이 지금 가지고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경영이 되는 뭐 이런 회사도 있다. 그래서 한 명의 합자회사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회사가 작은 건 아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또 주식회사 중에도 크다고 주식회사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한 뭐 5명 정도 모아가지고 1인당 10,000원씩 자본금 주식 발행해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 발행해서 1인당 10,000원씩 내서 50,000원짜리 주식회사 벤처기업 내가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라고 해서 반드시 커서 주식회사인 건 아닌 거고, 뭐 작던지 크던지 간에 하여튼 이게 뭔가 대기업이 됐다는 거는 성장의 단계를 거쳐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처음 시작은 조그만 비즈니스에서 최초의 이병철 회장이 시작을 했겠지만은 지금 이제 계속 성장을 거듭한 끝에 거의 한 뭐 100여 년 만에 거의 지금 현재의 자본 규모 한 300조 원 이상의 그런 삼성전자가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주식회사라서 커진 게 아니라 작은 기업들도 얼마든지 주식회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나라 상법에 보면은 이런 형태 여러 가지 유형들의 그런 회사 설립이 가능하겠고, 물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식회사가 거의 뭐 95% 이상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 95% 이상이 다 주식회사다. 그래서 웬만한 조그만 기업들도 보면은 다 주식회사예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이제 주식 투자하느냐 채권 투자하느냐의 의사 결정이고, 또 금융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 주식과 채권의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어떤 권리도 중요하고, 권리도 다 리스크에 포함이 되는 거죠. 권리도 중요하고, 이런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 이게 다 결국은 리스크가 또 가격에 다 반영되는 거고 또 권리가 또 가격에 다 반영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이 채권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높다. 그 얘기는 채권은 fixed income security, 앞서 누차 얘기했듯이 만기가 있고 만기가 되기 전까지 정해진 시점마다 원금과 이자와 원금이 지급이 되는 정해진 금액이 지급이 되는 이런 증권이기 때문에 비교적 디폴트 리스크 빼면은 거의 뭐 그 리스크가 작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투자 리스크 약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주식은요 일단 만기도 없고 그리고 언제 배당 줄지도 모르고 어떤 특정 시점에 배당을 주는 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배당을 얼마 줄지조차도 불확실한, 그래서 훨씬 더 주식보다 미래 현금 흐름 있긴 있는데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통 이제 변동성이 더 높은 이 가격 변동이 훨씬 더 심하게, 하루에도 요즘 이제 그 코로나 위기 때문에 다시 뭐 주식시장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 그래도 가격 제한 폭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30%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거 안 되는 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없어가지고 하루에도 주식이 뭐 60% 오를 수도 있고 40% 떨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 아마 우리가 투자 가능한 그 여러 가지 그 자산들 중에서 주식이 가장 심하다라고, 변동성이 가장 심하다라고 해도 거의 뭐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하여튼 그 위험이 높다는 거고. 자, 그렇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주식 채권보다 이제 더 높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다 감안해서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그 자신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어떤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그 주식을 발행할 때에만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의 돈, 매입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돈, 주식 매입 대금만 기업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발행될 때만 들어가지 발행 이후에 시장에서 계속 샀다 팔았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식 발행할 때 1조 원어치를 발행했다. 그럼 1조 원만 삼성전자로 들어가고, 그렇게 발행된 주식이 계속 시장에서 샀다 팔았다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거래 대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게 삼성전자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유통시장 거래를 할 때는 기업으로 자금이 들고 나고 하는 거는 없고, 단지 그때 그 합의된 가격에 따라서, 사는 자와 파는 자의 합의된 가격에 따라서 결국 이제 주식과 현금이 교환되는 그런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 주주 소유권자만 바뀌는 그런 거래가 유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주식을 발행해서 기업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KRX에서 오늘도 지금 그 이 삼성전자 주식이 막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와중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전자로 그 거래량이 돈이 들어가고, 또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그만큼의 돈을 내뱉어야 되는 그런 거 전혀 아니다. 그래서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고 나면은 다시 그 주식을 자신이 자사주 매입, 스탁 리퍼처스 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사들이지 않는 한은 유통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일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KRX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그때 거래가 되는 거는 기업하고는 사실 무관하다. 그냥 주주만, 소유권자만 계속 바뀌는 거다. 그럼 이런 유통시장이 이거 왜 있는 거냐? 기업의 어떤 직접적인 자금 조달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 하지만 유통시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발행시장이 제대로 잘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냐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주식을 한번 인수를 해가지고 이거 만기도 없는 주식을 내가 만기 영원히 대대손손 이 주식을 들고 가야 된다 이러면 이거 잘 사겠어요? 내가 오늘 주식을 인수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이 주식을 팔 수가 있다라는 하는 그런 유통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유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지금 발행될 때 사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에, 또는 얼마에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에 그냥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살 의향이 있는 거고, 기업은 그래서 주식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같은 한 주 발행하는 데 대해서 더 많은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유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마켓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신차 사는 사람들 보면 신차 살 때 중고가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많이 신경 써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차를 사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3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이 차를 팔게 될 때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가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외제차들의 중고가가 이제 국산차보다 이제 조금 더 높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중고차 시장에서 다시 내가 이 차를 한번 사가지고 폐차될 때까지 이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이거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팔 수 있는 어떤 중고차 거래 시장이 있느냐, 또는 그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내가 원활하게
또 크게 어떤 크게 할인하지 않고 이거를 매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어느 차를 살 것인가 또는 이 차의 가격을 내가 얼마까지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유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발행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어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발행시장의 유동성이 그야말로 인듀스드가 된다, 이런 얘기고, 자, 또 하나는 이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로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적정한 시가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유통시장이 없으면은 지금 시장 시가가, 이 마켓 프라이스가 얼마냐, 이게 서로 명확하지가 않아. 유통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공모가, 처음 발행할 때 공모가를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통시장마저 없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공모가를, 액면가는 5,000원이지만 액면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원이지만 도대체 지금 이 발행하는 주식을 얼마로 발행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할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너무 낮게 발행하면은 기업이 손해 보는 거고, 너무 높게 발행하게 되면은 그 투자자가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도 종종 기업들이 이 주식 발행할 때 공모가를 너무 높게 산정해서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게 돼요. 이게 사실 발행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비단 발행 시장조차도 없다 그러면은 이 공모가 산정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신규로 발행되는 신주, 또 이제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신주의 이 발행가, 공모가를, 이 벤치마크를 어디에서? 유통시장. 지금 얼마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당장 예를 들어서 10만 주를 발행할 건데 주당 얼마를 발행할 거냐는 오늘 유통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로 거래가 되고 있느냐, 이걸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유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주는 이 주식을 만기가 없으니까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또는 자손한테 물려줘서 영원히 들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래도 되지만 꼭 그게 아니라 자기가 여차하면은 결국은 이게 시장에 팔 수가 있는 거, 그게 바로 유통시장인 것이죠. 또 하나는 기업 이 주주가 이 채권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상환권 같은 게 있어. 이제 풋더블 본드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들고 있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이거 갚아, 다시 말해서 이 채권 네가 되사, 발행 기업한테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기상환이죠. 자, 주식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들고 있다가 만기까지 들고 가려니까 만기가 무한대인데 이거 너무 막막하고 지금 당장 돈은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 기업에 들고 가서 네가 발행한 주식이니까 네가 좀 되사줘라, 이럴 필요가 없어. 왜? 유통시장이 있으니까 거기 갖다 팔면 됩니다. 왜 굳이 기업한테 들고 가서 이걸 네가 대사달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유통시장에서 제3자한테 팔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제3자한테 팔아도 되는 거냐? 법적으로 그게 되는 게 주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발행자와 이 주주가 특별히 내가 저 사람한테 팔 건데 저 사람한테 팔아도 되겠느냐, 괜찮겠느냐를 서로 합의하지 않아도 그냥 이 증권거래 시장에서 그냥 팔면 되는 게, 매각하면 되는 게, 그게 바로 주식이라고 하는 그런 금융상품이고, 그게 또 하나의 주식의 중요한 특징이고 또 중요한 뭐 장점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증권거래소는 이 증권거래소의 국가에 있는 모든 주식이 여기 다 상장되는 건 아니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주식회사가 대략 한 50만 개 정도 됩니다. 대략 뭐 더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규모가 좀 돼서 어느 정도 돼서 이거는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공적 규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벌써 이제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뭔가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판단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외부 감사를 꼭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외관 기업인데, 외관 기업이 한 33,000개 정도 됩니다. 33,000개 기업이 다 상장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장 기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도 하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도 하고 또 코넥스 시장에 또 상장을 하기도 하고 하게 되는 건데, 자, 유가증권 시장에 한 700개, 코스닥 시장에 한 1200개, 이 코넥스 시장에 한 100개 정도, 그래서 그렇게 한 2000개 정도의 기업만 이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이 돼서 그 거래가 상장된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50만 개 빼기 2000개, 50만 개에서 2,000개는 너무 작잖아. 이거 무슨 뭐 몇 프로입니까? 이게 지금 1% 당연히 안 되는 거고 0.1%도 안 되는 거죠. 그럴 정도 굉장히 이 선별적으로
이 모두가 다 상장을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하면은 여기까지 다 포괄하는 거여야 되느냐, 여기 2,000개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는데, 보통 주식시장 하면은 여기까지 다 포괄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여기가 우리가 특별히 이제 비상장 주식의 시장이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뭐 KOTC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될 수도 또 있겠습니다. 이 상장이 안 된 그런 기업들은. 아니면 KOTC 통하지 않고 그냥 서로 간에 1대1 거래로 주주들끼리 만나가지고 다른 주주한테 뭐 지분을 넘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비상장 시장에서 다 가능을 하게끔, 주로 이제 벤처 캐피탈이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벤처 기업들에게 중요한 그 자본 공급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요. 자, 하지만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 하면은 이 증권거래소 시장 이거 얘기하는 거고, 아마도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요 2,0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커버하느냐 따져보면은 거의 뭐 한 99% 육박할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50만 개 빼기 2,000개 비상장 기업들의 주식은 그 시가도 잘 산출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잘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은 물론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쿠팡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상장하지 않은 뭐 요즘 핀테크 기업 토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기존의 대기업 계열사 중에 아직 상장하지 않은 대기업들도 여기 비상장 기업에 좀 있긴 해요. 근데 그 개수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 전체 비상장 시장까지 다 포함된 그 주식 시장에서 이 상장된 주식이 시가총액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겠느냐를 따져보면은 한 99% 정도 돼.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시장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 주로 이제 증권거래소 시장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KNX에서 주가가 지금 어떠냐, 시가총액이 어떠냐, 주가 지수가 어떠냐. 자, 미국에서는 나스닥이나 NIS나 또는 나스닥이나, 자, 이거 외에도 뭐 앞서 얘기했듯이 무슨 핑크CC라든가 뭐 OTCBB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게 그게 이제 비상장 시장인데,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 하면 주로 여기 얘기하는 거고, 무슨 비상장이 OTCBB나 뭐 핑크CC나 이런 데는 아니고, 한국에서 주식시장 하면 이제 KNX 얘기하는 거지, 뭐 비상장 주식시장까지 포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국가마다 중요한 경제 인프라로서 이제 증권거래소가 다 운영이 되는 거고, 또 그래서 여기에 모든 주식이 다 상장이 되는 게 아니라 비교적 그래도 꽤 성장한,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또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 거래소에 자기 주식들을 상장을 시킵니다. 물론 이제 커진다고 해서 그 기업이 대기업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도 상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상장하고 보통 우리가 IPO라고 하죠. 기업 공개하고 상장하고는 엄밀히는 다른 의미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그 비상장 기업들은 상장을 하면서 IPO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기업 공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소수의 그 자본금을 댔던 그 설립 발기인들 말고 지금 기업 규모를 더 크게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많은 투자자들을 받기 위해서 기업을 그야말로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을 하는 거고요. 기업을 훨씬 더 퍼블릭하게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이 주주들을 받겠다. 이게 바로 기업 공개고, 상장은 비상장 상태의 주식을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서, 증권거래소 승인을 받아서 그 주식을 상장시키는 게 상장이기 때문에 엄밀히는 두 개가 다른 용어이지만 보통은 이 두 개가 같은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 실무에서도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IPO를 동시에 하는 이런 경우가 거의 9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IPO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기업 고유의 의사결정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뭐 상장을 해야 된다, 꼭 그런 거는 법 제도적으로 어떤 강제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 크다 그러면은 주주들이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영진이 우리 기업을 좀 상장해서 자본을 더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주총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그 의사를 경영진이 물을 수도 있고,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주주와 경영진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죠.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 또는 IPO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 또 하나는 이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 기업 거래들은 거래가 굉장히 큰 유동성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가가 실시간으로 가격이 발견이 돼,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가격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가격 발견이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자산들은 보통 우리가 시장성이 없는 그런 자산들은 가치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가격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격이 얼마냐? 굉장히 어려워. 주식은 그때그때 계속 한 주 단위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이 증권거래소가 오픈되어 있는 한은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때그때 다 주가가 나오는 반면에 자, 어느 동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죠. 어쩌다가 한두 번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뭐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냐?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그 소위 이제 국가가 내는 공시지가라고 하는 건 있는 건데 공시지가보다 이제 보통 시가는 보통 이제 서울권에 있는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더 높죠. 공시지가보다는 시가가. 그래서 시가가 얼마냐? 이게 뭐 거래된 지가 벌써 10년 전에 거래됐고 앞으로도 어떻게 거래될지 모르겠는데 시가가 얼마냐? 그래서 추정 시가를 가치 평가를 해서 추정 시가를 내야 되는데 사실 추정 시가를 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추정 시가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감정 평가사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 감정 평가사가 주로 부동산, 주택, 아파트 이런 거 감정 평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여러 가지 자산들 중에서 주택, 부동산, 아파트가 그나마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그나마 가격 평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이 감정 평가사들이 주로 부동산 가치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그 이 거래가 잘 안 되는 자산들 은 가치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그 유동성이 떨어지는 채권 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얼마냐? 이게 실시간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뭔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는 이 증권거래소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들 또는 선물 시장 또 선물 시장이 있다고 해서 다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선물 시장도 있고 또 선물 거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샀다 팔았다를 해줘야 선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뭔가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외환 시장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화하고 달러 이런 정도만 그 실시간으로 거래가 돼서 거의 실시간 또는 약간 몇 분 늦게 가격 정보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자산들은 뭐 심지어 채권 시장조차도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 부동산 무슨 부동산 거래 시장 뭐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소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장외에서 그냥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 가지고 다 아름아름 다 거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그 앱으로 뭐 또 이 중개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있긴 하지만은 자 이런 자산들은 굉장히 가격 평가, 가치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 그래서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 다 쉽게 관찰이 되고 결국은 이 나라 경제의 앞으로의 미래 지금 상황과 미래에 대한 그런 모든 기대와 예측이 다 어디에 그 결집된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그럼 주식시장 어디냐? 비상장 시장 관찰이 안 되는 거고 주로 다 증권거래소 시장이다. 그럼 증권거래소 시장이 전체 주식시장을 다 포괄을 하는 거냐? 앞서 얘기했듯이 시가총액으로 치면은 거의 뭐 99%다. 지금 내가 여기는 80%라 썼지만은 거의 뭐 99%를 커버한다고 해도 다시 말해서 그 2,000개 주식이 전체 50만 개 주식의 시가총액의 거의 뭐 99%를 다 차지한다라고 해도 그게 과언이 아니다. 무리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의 나스닥 NIS, 한국의 KRX, 일본의 동경 증권거래소 이런 등등의 각 국가마다 어떤 대표적인 증권거래소가 있고 여기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뭐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그리고 언론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죠. 자 그래서 이 증권거래소 시스템은 이제 국가마다 조금씩 그 시스템 운영하는 좀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여기 이제 개인이 마음대로 막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조금씩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의 그 증권거래소 KRX는 하여튼 증권사 계좌 튼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돈 많아야 들어온다 그것도 아니고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10,000원 없어도 들어갈 수 있어. 일단 계좌 틀 수가 있고 계좌 트기만 하면은 증권 계좌 트기만 하면은 이 그 KRX에 접속해서 주식 샀다 팔았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이 증권시장에서 뭔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딜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우리 채권시장, 외환시장 다 딜러 중심의 시장이라고 했었죠. 증권시장, 이 주식시장은 장내시장에서도 딜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나라 시장은 주식 딜러가 아닌 개인들과 아무런 차별이 없는 그런 그 증권거래소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여전히 주식 딜러들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큰 그 시장 거래를 하는 중에 딜러들이 약간의 어떤 거래 중개를 통해서 약간의 그 수수료를 수취할 수가 있는
이게 이제 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 딜러들이 있어요. 딜러들이 뭔가 거래 중개를 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이런 거는 좀 없어지게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딜러들은 뭔가 그 이 주식 거래를 중개해주는 다른 그 어떤 이득을 수취하는 게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한테도 못 가져가게 되는 거죠. 주식 거래에 따른 이득을.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완전히 100% 다 전자증권화되고 개인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증권거래소 시스템은 이 주식 딜러는 없이 누구나 다 차별성 없이 대우받는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유동성이 없으면은 대책이 없어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그 시스템마다 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50만 개 기업이 왜 다 상장되지 않느냐? 이 50만 개 기업들 중에서 이 증권거래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KRX 한국거래소가 제시하는 소위 상장 요건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게 증권거래소가 상장해도 좋다라는 승인을 해야 되고, 심지어 또 금융감독당국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또 승인을 해줘야 주식이 상장이 되는 겁니다. 개나 소나 아무 주식이나 갖다 상장을 했다가 이게 자칫 전혀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 심지어 그냥 사기꾼들이 머니게임 하는 그런 그 기업들 주식까지도 막 상장이 되면은 자칫 이 시장에 들어와서 아무 차별성 없이 거래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 자칫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야 자기네들이 뭔가 협상력이 있고 하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있는 기업의 주주들을 상대로 해서 또는 경영진을 상대로 해서 뭔가 소송도 걸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개인들은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요건이 만족되는 기업들만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장이 되고 끝이 아니라 상장 요건을 제대로 준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누가 이 증권거래소가 KRX가 다 감시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일단 거래 중단을 시키고, 심지어는 너는 도저히 상장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바로 상장 폐지를 의사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증권거래소, 코스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전부 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어떤 그 이 퀄리티가 좋은 그런 기업들의 일이 상장돼서 거래가 되게끔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최근에 와서, 물론 최근은 아니고 한 10년 전, 20년 전에 이 보통 이제 증권거래소라고 하는 거 각 국가마다 굉장히 오래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의 NYSE 같은 경우에는 1800년대 후반에 NYSE가 설립이 최초 돼가지고 지금 100년도 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식민지 경영했던 많은 그 유럽 및 그 서구 국가들은 이 증권거래소 시스템이 18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있었었고, 그렇지 않고 2차 대전 이후에 그 소위 이제 이머징 마켓, 한국 포함한 이런 신흥시장 국가들은 당연히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또 전쟁 난 국가들도 많은, 우리처럼 전쟁 난 국가들 많은, 전쟁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이 국가 사회가 안정이 됐을 때 이제 증권거래소 시스템이 들어왔을 텐데,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메인 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은 그 기존의 그 KNX의 유가증권 시장이 바로 메인 보드고, 근데 여기 메인 보드가 한참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주로 메인 보드는 일단 규모가 상당히 커야 돼. 그리고 이 보통 상장 요건이 수익이 나야 돼요. 그래서 과거 5년간 매출이 뭐 좋아야 되고, 과거 5년간 영업이익이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요건들, 수익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신생 벤처기업들은 그런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규모도 안 되고 수익성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익도 지금 안 나고 언젠가 미래에 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안 나. 그러니까 지금 쿠팡 계속 적자라고 하죠. 토스 계속 적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런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뭐 무슨 1조 원이냐 10조 원이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단 말이죠. 수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기업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안 나지만 곧 그 머지않은 미래에 수익이 나서 이 주주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무슨 1조냐 10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생 벤처기업들의 자본 조달은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중소기업들 훨씬 더 중요한데, 기존의 그 메이저 마켓에서 자본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규모나 수익성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기존의 그 메인 마켓하고 좀 다른 각도의 우수한 기업들, 그러니까 기존의 메인 마켓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관념에 따라서 규모도 좀 돼야 되고 수익성도 좀 나와야 되고 연역도 좀 상당히 오래 길어야 되고 기업 연령이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기준 갖고는 도저히 지금 새로 막 탄생하는 중소벤처기업들, 신생기업들, 창업기업들의 자본 조달을 서포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유마켓 또는 그로스마켓 또는 뭐 뉴보드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증권거래소 시장들이 탄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은 코스닥, 미국의 이제 저 나스닥인데, 나스닥도 사실 그 초기 기원은 꼭 그런 건 아니고, 기존의 NIS 시스템에 뭔가 좀 대비되는 그런 특성들을 갖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에 보면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지금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뭐 마파냐, 마가냐 하는 뭐 이런 그 기업들, 뭐 스타벅스, 뭐 이런 기업들 전부 다 미국서 보면 NISE가 아니라 전부 다 어디에? 나스닥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보통 여기 이제 신생기업이고 이제 소위 이제 기술주 시장이다 이렇게 그 얘기들 했었었는데, 그래서 각 국가마다 저렇게 미국처럼 그 증권거래소 시스템이 두 가지, 하나는 좀 더 전통적인 기업들, 하나는 좀 더 신생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게 따로 있으니까 뭔가 기술주 탄생이 가능하겠구나 해가지고 국가마다 우리나라 코스닥, 나스닥 이름 따가지고 코스닥, 중국의 차스닥, 일본의 자스닥 뭐 등등등 어마어마하게 하는 스닥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아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거의 이거 망했고, 이것도 좀 망했고, 일본 마더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거하고 또 별도의 또 다른 어떤 뉴 마켓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전 세계 이런 뉴 마켓 중에서 가장 그래도 지금까지 중단되지 않고 별 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 없이 어느 정도 그렇게 기업들이 어떤 자본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그런 거래소 시스템이 되는 그런 새로운 뉴 마켓이 어디냐? 코스닥밖에 없다. 물론 나스닥은 당연히 그런 거고, 나스닥 외에는 코스닥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도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다 잘 안 되고 거래 안 되고, 그래서 다 그냥 다 이 제도 자체들을 다 그냥 폐지를 해버렸다. 그래서 아마도 코스닥하고 저 캐나다 TSX라고 하는 TSXV, 이게 V가 이제 벤처인데 이런 거 정도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한때 에임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좀 잘 나가다가 좀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일종의 이제 뭐 대안 시장인데, 이런 이거 뉴마켓 이런 데는 그래서 벤처 창업이나 어떤 벤처 창업을 잘해서 그 기업을 성공하게 되면은 자기 주가가 크게 오를 수가 있고 주식을 주식시장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창업과 성공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소위 뉴마켓, 뉴보드들이 국가마다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변동성 높고,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기업의 배임 횡령 사건 자주 발생하고, 또 뭐 이런 유가증권 시장보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시장이긴 한데, 하여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뉴마켓들만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미국의 나스닥이 압도적인 뭐 1등이고, 그러니까 여기 전 세계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 지금 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 페이스북, 구글 다 여기 상장되어 있는 거죠. 자, 그거 외에 코스닥이 그나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국가마다 이제 중요한 이 메인보드, 메인 마켓이 어디냐? 한국은 KRX, 일본은 동경거래소, 미국은 NISE, 그리고 NISE와 미국에 있던 유로넥스트가 같이 합병해서 지금은 NISE 유로넥스트 그룹입니다. 이게 거래소가 사실은 민간 비즈니스예요. 국가가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나라 보통 KRX가 일종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거 그냥 우리 북토방에서 부동산 중개하듯이 주식거래 중개하는 거에 불과하고 민간 비즈니스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민간회사인 NISE가 유럽의 민간회사인 유로넥스트를 합병한 거고, 미국의 민간회사인 민간 주식회사입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NIS도 그렇고, 나스닥이 유럽의 주식회사인 거래소 주식회사인 OMX를 또 합병해가지고 나스닥 OMX 그룹이 나오게 된 거고, 독일은 이제 보통 도이치 베르제, 홍콩 익스체인지, 런던 익스체인지, 중국은 주로 상하이 아니면 심천 이런 데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신문에 자주 등장을 하는 각 국가별 메인 마켓들이 되겠고, 앞서 얘기했던 이 그로스 마켓은 결국 다 미국 롤 모델이 미국 나스닥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잘 안 돼가지고 코스닥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장들은 다 뉴마켓 다 망했다. 그러니까 호주 APX, 캐나다 TSX 이거 아직도 있습니다. 자, 홍콩도 있어요. 그로스 엔터프라이즈 마켓이 잘 안 돼. 일본도 마더스, 자스닥 이런 거 있었었는데 잘 안 되고, 영국도 에임 플러스, 뭐 에임은 아마 몇 년 전에 조금 신문에 좀 나왔는데 이거조차도 요즘
잘 안 되고, 중국에 이제 창업한이라고 해서 차스닥 이것도 뭐 그렇게 잘 안 되고 있고, 자 미국에는 이건 뉴마켓은 아니고 이제 비상장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KOT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되지 않은, 그러니까 KRX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 여기 와서 거래를 하세요.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다, 매도 매소자 다 여기 들어와서 거래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 KOTC가 있어요. 자 그게 미국으로 치면 이제 핑크스윗 또는 OTCBB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요거 이제 미국의 어떤 뭐 그 이 뉴마켓 크로스 마켓은 아니고 그냥 비상장 주식이 거래를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다. 우리나라 치면은 KOTC다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고, 이 나스닥은 그 이미 그 이 메인 마켓이에요. 그야말로 NYSE랑 서로 대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NISE가 무슨 일부 시장이고 나스닥이 2부 시장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NISE가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예전에 나스닥에는 예를 들어서 NISE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또는 그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뭐 이런 그 미국의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 기업들, 그 가전회사 또는 뭐 다 망했지 지금 다. 이런 데가 성장을 해왔던 게 바로 이 나스닥, 여기 나와 있는 나스닥 시장이 되겠고, 최근에 하여튼 애플, 구글 포함해가지고 잘 나가는 기업들은 전부 다 어디에 이 그 NISE가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무슨 마이너리그고 2부 리그 그게 아니라 NISE에 훨씬 더 물론 시가총액으로 치면은 NISE보다 나스닥 시가총액 한 반밖에 안 되지만은 이 퀄리티 측면에서 나스닥 기업들이 훨씬 더 NISE 기업들보다 더 좋다, 또는 뭐 서로 간에 굉장히 대등하다 이렇게 봐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나스닥은 거의 뭐 그 NYSE 버금가는 그런 대형 거래소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포함해서 이런 다른 국가들의 이런 그로스 마켓들은 사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일종의 그 2부 시장, 2부 리그 또는 그 메이저 리그 따로 있는데 마이너 리그 이런 취급을 받아온 거죠. 이게 제대로 잘 정착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좀 뭔가 요건이 안 되는 기업들이 여기 잠깐 상장하시고 여기서 이제 좀 잘 되면은 유가증권 시장 가세요. 그런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이게 제대로 좀 경쟁이 되는 그런 상황이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NISE하고 나스닥이 경쟁이 되는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이 시스템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코스닥 시장 하면은 좀 뭐 약간 덜 떨어진 기업들이 거기 상장했다가 나중에 좀 더 뭐가 갖춰지면 유가증권 시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일종의 2부 리그 또는 뭐 마이너 리그 뭐 이렇게 그 취급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원래 취지는 앞서 얘기했듯이 메인 마켓의 상장 요건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산업 또는 전통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게 마땅한 그런 상장 요건들, 그러니까 규모가 커야 된다든가 수익성이 좋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신생 벤처 기업들한테는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신생 벤처 기업들이 앞서 쿠팡과 이 토스가 수익이 안 나도 가치가 있단 말이죠. 왜?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로스 마켓은 지금 규모나 기업의 연역이나 또는 기업 지금 당장의 수익성 이거 보지 말고 기업의 미래 가치, 미래 성장성이 밝은 기업들 여기 들어와서 상장해서 거래를 하세요 라고 나온 게 그게 코스닥이고, 원래 나스닥도 사실 그런 역할을 해왔었던 거죠. NISE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기업들이 아니라 굳이 거기 별 관심은 없는데 뭔가 내가 NISE의 그 상장 요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반면에 우리가 벤처 기업으로서 지금 당장 수익은 안 나지만 얼마든지 기업 가치가 있을 수가 있는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게끔 된 시장이 나스닥이고, 그래서 이런 그로스 마켓을 설립을 해가지고 국가마다 그 벤처를 육성하고자 하는 신생 벤처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들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뉴 마켓, 그로스 마켓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덜 떨어진 기업들이 여기 유마켓에 먼저 상장해보세요 시험 삼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존의 전통적인 주식거래소가 취하는 상장 요건과 다른 관점의 어떤 관점으로 기업을 평가를 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미래 성장성, 뭐 규모, 수익성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 그런 미래 성장성에 부합하는 그런 상장 요건, 그런 상장 요건이 달라요. 우리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그래서 이 상장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이 규모 작고 수익성 지금 당장 안 되지만 그래도 미래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 요즘 뭐 테슬라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쉽게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도 있겠는데, 하여튼 어떤 미래 성장성이 어느 정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요건들, 이런 요건들을 제시를 하고, 이거를 만족하는 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를 상장해서 거래를 해라. 그래서 너희들 그 이 벤처 기업들의 자본 조달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요게 바로 코스닥 시장의 원래 취지가 되겠는데, 그 취지대로 좀 잘 운영이 안 되고, 그 국민 전반적인 인식들도 이게 조금 약간 그 이부 시장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건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내 주식 또 장내 거래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장내 정규 거래소가 뭐냐? 아주 뭐 명확한 그 정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KRX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소위 자본시장법에서 증권거래소로서 사실상 독점을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딴 거래소가 못 나오게 합니다. 법이 독점을 보장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게 KRX가 일종의 어떤 공공기관 또는 어떤 국가기관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 영국, 유럽, 그 일본 다 마찬가지로 이 증권거래소 시스템은 그 민간 기업이 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냥 민간 기업이 증권거래 시설, 설비, 퍼실러티를 잘 깔아서, 물론 이제 전자 시스템이겠죠, 많은 경우에 잘 깔고 그거 잘 작동하고, 이 서로 상장시키고 또 주식 예탁도 잘 되고, 이런 시스템 잘 갖춰서, 그리고 서로 간에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잘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 잘 그 설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는 그런 민간 비즈니스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어느 시스템이 더 좋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기존에 NYSE, 나스닥, 아멕스, 필라델피아 거래소 등등 여러 그 이 거래소가 막 경쟁을 했었었고, 지금도 또 이거 외에 지방 거래소들이 또 있고, 또 이런 거래소들 간의 인수합병 M&A가 또 이루어지기도 해서 미국에서 NYSE가 많이 또 인수합병을 했고, 그 인수합병을 어디까지, 유럽까지 뻗쳐서 소위 그 NYSE 유로넥스트라고 하는 앞서 얘기했던 이런 그 거래소 비즈니스 하는 금융그룹, NYSE 유로넥스트 또는 또 나스닥 OMX, 이런 데가 탄생을 했다. 자, 하지만 이 KRX는 지금 일종의 어떤 국가기관처럼 독점이 보장되는 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국가가 하는 거 아닌가, 국가가 하는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간 비즈니스입니다. 민간 비즈니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민간인들이고, 민간인들 다 월급 받고들, KRX 직원들 전부 다 월급 받고 일하고 있는 거, 공무원 아닌 거죠. 물론 상당히 이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고, 또 법으로 독점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상의 공공기관이 아니냐 하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RX의 지금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이 있었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KRX로 이게 10여 년, 한 2004년인가 2005년도에 코스닥 시장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정부가 상당히 그 강한 규제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했던 그런 시장이 이 코스닥 시장인데, 그러니까 DJ 정부 때 코스닥 시장 1995년도, 그러니까 DJ 정부 바로 직전이죠. 그 전에 코스닥 시장이 탄생을 했는데, 거의 한 10여 년간은 그 지금의 증권거래소하고는 별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법제가 바뀌면서 이게 통합 정리를 하면서 2004년도가 5년도에 소위 그 자본시장 통합법,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존의 이 코스닥 또 유가증권 시장을 전부 다 KRX, 현재 코리아 익스체인지, 한국 거래소로 다 통합을 시켰죠. 자, 그러면 기존의 코스닥 시장은 이게 장내 시장이 아니냐? 그때도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내가 HTS,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주식거래 하려고 그 온라인 들어가면은 코스닥 시장하고 유가증권 시장, 보통 우리가 코스피 시장이라 했었었는데,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잘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내가 샀다 팔았다 하는 거가 이 HTS, 이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샀다 팔았다가 다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도 그 일반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코스닥 시장이 무슨 장외냐,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은 장내냐, 이런 구분이 전혀 할 필요도 없었고 잘 느낄 수도 없었고,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이 그 기존의 장외 시장이냐, 법제적으로는 장외 시장 취급을 했으나 사실상은 장내 시장과 같았다. 지금 코넥스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거는 법제적으로는 장내 주식시장인데 이게 사실상 장외 시장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닥이나 KNX에 상장하기 어려운, 조금 좀 안 되는 기업들이 코넥스 시장 상장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 그런 취지로 코스닥 시장이 나온 게 아니라고 했었죠. 유가증권 시장이 일부 시장, 코스닥 시장이 2부 시장, 이거 아닌데,
아닌데 진짜 이거 코넥스는 진짜 2부 시장 차원에서 그러니까 좀 뭔가 지금 당장 코스닥 시장이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잠깐 여기 들렸다 가세요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게 코넥스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장내 주식들 중에서 아직 여기 들어오는 거는 완벽하게 증권거래소 시장 상장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장외 시장이고 법제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장내 시장이고 KOTC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내 거래소가 뭐냐, 장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 장내 주식과 장외 주식의 구분이 뭐냐, 이거는 명확하지는 않다. 명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은 과거에는 이게 딜러 간 호가 장외 네트워크, 명칭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나스닥이라고 하는 이게 그 장외의 딜러들 간의 그 이 쿼테이션, 그 가격 호가 네트워크, 그런 말을 줄여놓은 게 나스닥인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예전에는 이거 장외 시장이라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어떤 전자거래 시스템이 다 발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이 NIS 이 거래 시스템은 그냥 거래소라고 합니다. 미국 법제에서 이 거래소라고 해요.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익스체인지가 되려면은 상당히 또 많은 요건들을 좀 갖춰야 되는데, 이 나스닥은 벌써 이 장외가 아니라 거래소의 지위를 취득을 했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주식하면은 NISE는 무슨 장내 시장이고 장내 주식이고,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는 애플 이런 것들은 장외 아니죠. 오히려 더 중요한 주식들이지. 그래서 이게 다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두 개가 다 장내 주식시장이다.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대략 장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증권거래소란 무엇이냐, 엑스체인지란 무엇이냐, 또는 장내 주식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아주 명확한 기준은 없겠고요. 자, 최근에 이제 그 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대체 거래소라고 해서, 자, 미국에서는 예전에는 NYSE하고 또 뭐하고 NYSE하고 지금 뭐하고 이 그 나스닥이 거의 뭐 두 개가 경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이 ATS는 뭐냐면은 그 시설 설비 자체가 NYSE나 나스닥 정도는 안 되고 그냥 그 일반 그 IT 업체들이 자기네 온라인 시스템을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러니까 HTTP 이거 치고 들어와서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그냥 NISE나 나스닥이 거치지 않고도 또는 다른 증권사 NISE나 나스닥의 회원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도 자기네 그 ATS 온라인 그 트레이딩 시스템에 들어와서 여기 로그인 해가지고 여기서 거래를 하면은 수수료도 더 싸고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체결을 시켜준다.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온라인 업체, 그게 뭐냐? ATS예요. 유럽에서는 그걸 EC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그 증권거래소가 NYSE나 나스닥만 있는 게 아니라 NYSE나 나스닥은 증권거래소고 기타 ATS를 통해서도 주식거래를 할 수가 있어서 엄청난 경쟁이 있는 시장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는 시장, 이 시장이. 그래서 여기 당연히 그 미국의 그 IT 기업 또는 핀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KLX가 사실상의 독점이다. 독점.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전에 과거에는 아예 KLX 외에 다른 거래소 자체가 설립되면 안 된다. 이런 그 법 규정이 있었고, 얼마 지나서는 이 거래소 다른 거 나올 수는 있는데 금융당국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 이제 허가 잘 안 해주겠죠. KLX가 계속 그 이 독점적인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또 최근에 와서는 심지어 ATS도 허용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ATS로 나온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KLX가 증권거래 시스템에서는 KLX가 지금 사실상 독점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100%. 반면에 지금 미국에서는 NIS나 나스닥이 예전에 이제 과점적인 시스템이다가 최근에 와서 시장 점유율을 ATS가 많이 뺏어갔어요. 그래서 ATS가 전체 증권거래소 시장이라고 하는 건 증권이 서로 사고 파는 그 중개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제시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이게 이제 증권거래 시스템 비즈니스가 되겠는데, 그 시장에서 미국의 ATS가 무려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80%에. 그럴 정도로 NYSE나 나스닥이 상장이 고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유럽의 거래소들까지 인수합병을 해서 뭔가 효율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런 그 ATS가 또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 하다 보니까, 자, 이 ATS가 고객님
네가 직접 거래 안 하고 우리한테 맡겨도 알고리즘믹 트레이딩,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걸어놓기만 해도 당신 돈을 거래를 해줍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죠. 이런 것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ATS가. 그래서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알고리즘믹 트레이딩,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이런 용어들이 좀 유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거래를 하는 게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고 이제 소위 그 프로그램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거래라고 해서 있었었는데, 이거 아주 단순한 형태의 프로그램 거래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한 10여 년 전부터 컴퓨터가 이리저리 계산을 해서 거래를 샀다 팔았다 하는, 그래서 개인들도 ATS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돈 맡기면은 그냥 이 컴퓨터 시스템이 알고리즘 트레이딩 하이 프리퀀시 자주 초고빈도로 샀다 팔았다 1초에도 막 수십만 번씩 파는 이런 거래들을 통해서 뭔가 그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와서는 그냥 여기 AI가 트레이딩 해준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미국에서 이런 어떤 증권거래소 서비스 시장 자체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많은 어떤 금융산업의 혁신 또는 금융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장외 주식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장외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내 거래소 외의 주식이 되겠는데, 보통 이제 프라이빗 캐피탈 마켓, 프라이빗 에쿼티 마켓 또는 벤처 캐피탈 마켓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한국에서 KOTC는 장외 주식 거래용 플랫폼. 그러니까 아직 코스닥 시장, 유가증권 시장, 유가, 코스닥, 코넥스 상장되지 못한 그런 장외 주식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샀다 팔았다를 하세요. 수수료는 굉장히 쌉니다. 이게 이제 바로 KOTC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모든 장외 주식 50만 개 빼기 2,000개에 해당하는 모든 장외 주식이 다 여기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도 자기네 주식이 여기서 거래가, 자기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사적으로 만나서 샀다 팔았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 못 믿어서 그래도 KOTC는 어느 정도 이 금융당국이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니까, 나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팔겠다, 사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와서 팔겠다, 직거래하지 않고 그런 주식들만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들 중에서 현재 한 130개 정도가 지금 KOTC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쿠팡이 거래가 되고 있느냐, 쿠팡이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비상장 주식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좀 유명한 건 다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다 이것도 그 주식 들고 있는 사람 마음이죠. 여기서 거래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한 130개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고, 자, 또 하나, 기업이 커서 대기업이 됐다고 해서 주식을 반드시 장내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된다? 아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대형 기업인데 상장 안 한 기업들 여전히 많이 있고, 삼성생명이나 삼성 SDS나 현대카드나 뭐 이런 회사들 최근에 상장했거나 아직도 상장 안 했거나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대기업인데도. 자, 앞서 얘기했던 카길 농축산물 회사인데 이거는 심지어 주식회사도 아니다, 합자회사다. 너댓 명의 동업 가족, 이 패밀리가 있다. 5개 정도의 그 패밀리가 운영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기업 공개했냐? 당연히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회계 장부를 공시를 해야 되고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얼마든지 폐쇄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이 카길 같은 그런 회사인데, 그래서 규모가 얼마냐 잘 추산이 안 되고, 수익이 얼마냐 이것도 잘 추산이 안 돼요. 대략 외부에서 그냥 가늠하고 예측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기업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 주식회사로서 자산 100억 원 이상이 되면은 외부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외감기업 33,000개 기업은 아까 얘기했던 그 금융감독원의 다트 시스템에 가서 뭐를 자기 그 회계장부 및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항상 공시를 해야 됩니다. 외관기업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은 외부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제는 있는 거죠. 하지만 기업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상장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제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장을 안 했거나 최근에 상장한 지 한 10년도 안 된 그런 기업들 상당히 많다. 자, 이런 또 우리나라 장외에서 직거래 하기도 하고, 그냥 아름아름으로 주식 가진 자가 다른 개인 만나가지고 내 주식 살래? 뭐 이렇게 직거래 하기도 하고, 이게 또 워낙 또 상대방을 믿기가 어려우니까 위험하죠. 일종의 그 직거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그 부동산 거래할 때 집을 사는데 그 집주인하고 직접 계약할 거냐, 부동산 거래소 한번 통해서 좀 더 안전장치를 마련할 거냐, 이 의사결정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장외 주식은 뭐 샀다 팔았다는 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고 팔 것이냐 하는 거는 각자 마음이 알아서 자유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설 인터넷 사이트가 장외 주식들 여기서 거래를 하세요라고 해서 한 10여 개 되는 사설 인터넷 사이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설 인터넷 사이트 통해서 장외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문제는 사설 인터넷 사이트를 또 잘 못 믿겠죠. 그래서 잘 거래가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공적 규제가 들어가는 게 바로 KOTC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오티스 BB 핑크스윗, 이게 이제 바로 롤 모델이 되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자 장외 주식 거래가 좀 더 원활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유통시장이 있으면 좋잖아요. 장외 주식시장은 장외 주식은 유통시장이 없다 보니까 장외 기업들이 주식 발행하기가 너무 힘들어. 자본 조달이 안 돼요. 그래서 유통시장이 코스닥 기업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50만 개 빼기 2,000개 기업들은 그럼 자본 조달 자체를 어떻게 잘 하기가 어렵다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뭔가 유통 거래가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장외 주식 시스템, 주식 거래 시스템, 그게 바로 KOTC다. 미국에서 OTC BB 핑크빛을 본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